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수현 씨, 네. 3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화이트데이잖아요. 밸런타인데이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남성분에게 초콜릿을 주면 남성분들이 사탕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딱 싫더라고요. 저는 줄 사람이 없거든요. 블랙데이가 좋아요. 블랙데이. 짜장면 먹는. 네. 슬픈 얘기인데요. 그렇나요? 블랙데이, 솔로들이 모여서 검은색 짜장면을 우울하게 먹는 날이죠. 제가 아무래도 김여추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김여추가 뭐예요? 김수현 여자친구 추진위원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3월 14일은 바로 파이데이입니다. 그러면 이 사탕이 아닌 파이를 주는 뭐 그런 날은 아니겠죠? 그 수학적 파이를 말씀하신 거죠? 위트 있으신데요. 네. 이 초코파이의 파이와 원주율의 파이가 같기 때문에 네. 파이로 만든 파이라는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한때 꽤 주목을 받던 사진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가운데는 파이 기호가 있고 주변으로 그 숫자들이 쫙 적혀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배도 굉장히 부를 건도 부를 거지만 파이도 외우고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이로 만든 파이는 파이데이 행사 때에도 쓰이는데요. 네. 이 파이데이 행사라는 것은 198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과학탐구관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이 원주율, 파이 값이 3.14159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3월 14일 특히 1시 59분에 모여서 해피 파이데이 노래를 부르고 또 파이 값 외우기 대회도 열곤 하죠.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거기 자격 조건이 있어요. 네. 이 회원이 되려면은 소수점 아래 파이 값을 적어도 100자리까지는 외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100자리까지요.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모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미있는 파이 이야기로 우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 또 시작을 했는데 그 파이가 어떤 수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는 아름다운 영상미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3D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인데요. 영화는 주인공이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원래 이름은 피신. 하지만 아이들은 피싱, 즉 오줌을 싸다라는 뜻의 발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주인공을 오줌 싸개라고 놀리죠. 그래서 피신이 고안해낸 새 이름은 바로 피신의 약자인 파이였는데요. Known to all as Pi. 결국 주인공은 수학 시간에 수백 수천 개로 이뤄진 파이의 소수점 자리를 외우고 전설의 파이로 불리게 됩니다. By the end of that day, I was Pi Patel, school legend. 이처럼 파이는 원의 둘레인 원주를 원의 지름으로 나눈 값으로 원주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원주율인 파이의 값은 3.141592로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 값을 보통 근사값인 3.14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파이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정말 긴 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를 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파이송이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외우면 외우기도 좀 쉽고 재밌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거 영어라서 조금 그것도 함께 외워야 되겠다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알려진 파이 값은 얼마인가요? 2011년 일본의 회사원인 곤도 시게루 씨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 원주율 발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0조짜리까지 알아냈는데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는요, 컴퓨터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방해 온도가 40도 넘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비싼 전기료를 물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기록은 또 깨지라고 있는 법이죠. 네. 그래서 이 같은
곤도 시게루 씨는 2013년 12월에 자신의 기록을 갱신해서 12조짜리까지 알아냈죠. 와, 정말 그 노력이 대단합니다. 12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로 해서 그렇지 펼쳐놓으면 엄청난 큰 숫자거든요. 게다가 이 컴퓨터가 없으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값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파이 값을 계산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컴퓨터의 성능이 개선되어 왔고, 또 현재는 컴퓨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파이 값의 계산이죠. 네, 이렇게 끝나지 않는 숫자 파이. 자, 그러면 이 소수점 아래 숫자들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파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러니까 네. 소수점 아래의 수들이 무작위로 랜덤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그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면 차이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아, 지금 이 그림인 거죠? 예. 근데 좀 이쪽은 규칙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예, 이 왼쪽이 파이 값을 나타낸 건데요. 네. 이게 자리값이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네. 홀수인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짝수인 경우에는 흰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파이 값의 처음 6값을 보면은 3.14259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제일 상단에 왼쪽부터 보시면 검정, 흰색, 검정.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짝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옆에 있는 것, 저쪽은 누가 봐도 지금 확연히 규칙성이 보이거든요? 저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가요? 예, 오른쪽은 7분의 22를 나타낸 건데요. 네. 7분의 22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죠. 그러니까 이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값이 유한한 유한소수이거나 아니면은 순환 마디가 있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돼요. 네. 그래서 7분의 22 같은 경우는 소수로 나타내면 3.142857, 142857 이렇게 142857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되는데 3.142857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네. 되냐면은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검정, 흰색, 검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순환마디가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 생각나는데 스타트랙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은 선장하고 커크 선장이었나? 그리고 스팍이 컴퓨터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 파이의 마지막 자릿수 값을 구해라. 예, 스타트랙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인데 매니아 군단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유명했던 건데 수현 씨도 그걸 봤는지 몰랐네요. 네. 예, 아까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이 컴퓨터한테 파이의 마지막 자리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이라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끝자리값을 구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컴퓨터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우주선에 침입한 그 악마적인 존재를 몰아내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다른 일을 시키려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을 시키고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려고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아, 맞아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컴퓨터도 풀 수 없는 이런 수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걸까요? 18세기 독일의 수학자인 람베르트는 파이가 네. 원주율이 무리수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면 무리수면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소수점 아래의 값들에서 어떠한 규칙성도 나타나지 않고 그 랜덤한 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패턴이 없는 거는 또 모든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또 아주 다채로운 측면을 갖고 있죠. 네. 캐나다의 어떤 수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패턴도 없다는 것은 모든 패턴을 다 갖고 있는 거다. 아,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에 대한 관심은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자, 그럼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파이 값을 구할 수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잠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원통형 계측바퀴를 굴려 그 회전수로 파이의 값을 측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지름이 1m인 계측바퀴를 한 바퀴 굴린 길이가 파이 값을 갖게 되겠죠.
세계 최초의 수학책 린드 파피루스에는 고대 이집트의 파이값이 기록돼 있습니다. 원의 넓이는 원의 지름의 9분의 1을 잘라낸 나머지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에 기초의 파이값을 구해보면 9분의 16제곱으로 약 3.1605가 됩니다. 실제 오늘날의 파이값과의 오차는 1% 미만으로 인류는 꽤 오래전부터 파이값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던 셈이죠. 와, 수천 년 전의 파이값과 지금의 파이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참 놀랍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외에도 파이값을 구하려는 시도가 계속됐어요. 시대와 문명마다. 자, 그럼 현재의 파이값과 가장 비슷한 비율을 가졌던 게 언제부터죠? 예,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길거리를 뛰어갔던 아르키메데스시죠. 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만능 박사였던 아르키메데스는 측정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 방법에 의해서 파이값을 정확하게 구했는데요. 일단 원이 있고요.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과 외접하는 정육각형을 그려요.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에서 접하는 정육각형을 그리고 이 원의 둘레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크고 외접하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작게 되죠. 그러면은 파이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육각형의 경우는 오차가 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변의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2배씩. 그래서 정 12각형, 정 24각형, 정 48각형, 정 96각형. 이렇게 아르키메데스는 정 96각형까지 변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3.14까지 구했죠.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원주율을 아르키메데스의 수라고도 합니다. 아, 아르키메데스의 수 참 이름도 멋있는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루돌프 수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또 수학자 루돌프랑 관련됐는데 16세기 독일의 수학자였고요. 이 루돌프는 평생을 원주율을 구하는 데 바쳤어요. 그가 사용한 방법은 아르키메데스랑 같은 아르키메데스의 다각형법이고요. 아까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는 96각형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 루돌프는 2의 62제곱 각형, 얼마나 그 원에 가까운 그런 많은 변을 가진 다각형인지 상상도 잘 되지 않는데 그런 정다각형을 가지고 원주율 값을 소수점 아래 30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루돌프 묘비에, 라이든에 있는 그의 루돌프 묘비에는 파이 값을 이렇게 적어주었죠. 아, 멋있네요.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지금 원주율을 파이라고 부르고 이런 기호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거는 18세기 오일러가 시작을 했는데요. 원주, 원의 둘레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페리페리죠. 그거를 그리스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첫 글자가 이 바로 파이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오일러가 쓰기 시작한 거죠. 네, 이 파이의 역사를 알아보니까 좀 재미난 점이 있더라고요. 시작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발달은 동양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5세기 남송의 수학자인 조충지는 파이 값으로 뭘 썼냐 하면은요, 113분의 355. 근데 이 수가, 이 분수가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정확한 값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세기였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값이 나온 것은 15세기에 이르러서예요. 그러니까 900년 동안 가장 정확하게 파이 값을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위치를 누렸죠. 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많은 수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풀려고 해도 그렇게 끝까지 풀리지 않는 아주 긴 숫자잖아요, 파이가. 그러면 보다 더 치밀하고 정밀해야 되는 이 과학에서는 이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3.14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3.1416, 그건 3.141591를 쓰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띄울 때 같은 데는 조그만 오차도 큰 그런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수 30자리까지 정확한 값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가 용도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군요. 또 이 파이가 수학 공식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파이는 아무래도 원의 둘레, 즉 원주와 지름 사이의 비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과 관련된 공식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은 한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는 그거를 공간상에서 하면 돼요.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쫙 모으게 되면 구가 되죠. 그러니까 구는 원의 3차원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구의 공식에서도 나옵니다. 아마 학창시절 마르고 닳도록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원주는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말씀하시니까 학창시절에 외우던 그런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파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즐거움이 얼마나 가득한지 한 번 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형, 바로 원이겠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원에 존재하는 것, 바로 파입니다. 바퀴에도 어김없이 파이의 활약이 이어지는데요. 택시 미터는 어떻게 택시가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바퀴의 회전수에 있죠. 바퀴 지름의 회전수와 원주율인 파이 3.14를 곱하면 택시가 이동한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파이가 없는 일상, 상상이 되시나요? 또 택시 요금에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네요. 그러면 이 밖에 파이의 활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까 시작 전에요. 네. 캔커피 마셨잖아요. 아까 먹은 거요. 예. 네, 그 용기가 어떤 모양이었죠? 그게 이 원통 모양이죠? 그렇죠. 원기둥 모양이었죠. 네. 사실 음료수 캔들 대부분은 원기둥 모양이잖아요. 뭐 통조림 캔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원기둥 모양의 용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계산하려면은 네. 우리가 건널비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파이가 필요하죠. 또 그 용기에 담기는 원기둥 모양의 용기에 담기는 내용물의 양을 계산할 때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좀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과학적인 예로 찾아본다면은 그 인공위성이 원궤도를 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궤도를 계산할 때에도 당연히 정확한 파이 값이 필요하겠죠. 파이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참 재밌는 주장이 있어서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원주율이 3.14가 아니라 4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지름이 1인 원의 둘레가 이 파이잖아요. 이 파이에 접하는, 원에 접하는 둘레 4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 각을, 모서리를 이렇게 잘라 나가는 겁니다. 이때는 4를 유지하면서 둘레를 계속 깎아 나가다 보면 원과 비슷한 그런 다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다각형의 둘레가 4기 때문에 파이도 4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던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논리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은 원의 모양이 상당히 근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14와 4 이런 그 같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궤변이 등장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아무리 그 많은 과정을 거쳤어도 우리가 계속 줌인을 해서 보면은요. 만약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그 매끈한 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되어 있는 그 직각으로 만나는 그런 선들, 직선들의 모임 그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네. 결국 미세한 수준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누적돼서 3.14와 4 사이의 그런 오차로 번진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살짝 말씀하신 정말 그게 정답이네요. 궤변이다. 그렇죠? 3.14가 훨씬 가까운 거죠. 자, 파리의 국립박물관에 가면 707자리의 파이 숫자가 새겨진 파이를 만날 수 있고요. MIT와 조지아 공대에는 3.14159가 들어있는 응원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파이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파이의 매력, 파이의 끝없는 소수점처럼 수학을 향한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수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